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나토 회의 참석은 규범과 가치의 문제이지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잠시 뒤 주요 뉴스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당내 갈등으로 요란한데 정의당은 조용합니다. 갈수록 존재감이 떨어지는 정의당. 비대위 체제 속에 준비하는 혁신안은 어떤 것인지 한석호 비대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예, 깔끔히 김영민 아나운서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뉴스의 의미와 또 뒷배경을 해설해 주실 이동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방문 일정, 나토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지난 29일 30일에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스페인에 방문해서 사흘간 총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네.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방문을 두고 평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은 100점 만점에 80점, 김건희 여사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근데 반면에 또 민주당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 간 회담이 지금 무산된 사례 이런 걸 들면서 약속이 확정되면 늦게라도 반드시 만나는데 이를 취소했다는 것은 약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나토에서 우리의 발언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악수를 두고도 지금 노룩 악수를 당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네.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담 방문 이동우 기자님께서는 몇 점 주실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저도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비슷하게 한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는 줄 8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이 박지원 전 원장의 이 평가는 오늘 아침 저희 라디오죠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노루각수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하고 이제 노루각수를 했다는 건데 네. 이제 추후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제 악수를 하고 이제 반갑게 악수를 하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워낙 많은 정상들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이게 뭐 첫 해외 방문 아니겠습니까? 그 해외 방문에서 하여튼 나름 이제 상당한 성과를 냈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존재감 이런 것도 좀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만하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박 5일간 그 마드리드 일정을 하면서 뭐 좀 전에 말씀했지만 전부 16건의 그 외교 일정을 소화했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강행군을 펼친 것이죠. 네. 네. 그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고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이었지 않습니까? 네. 비교적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방문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 이제 김건희 여사도 이제 같이 방문했는데 김건희 여사도 이제 단독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행사에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 의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행사에 참석해서 한 멘트라든지 이런 것도 비교적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뭐 호주, 네덜란드, 뭐 프랑스, 체코, 영국 정상 등과 양자 회담을 가지기도 했고요. 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각공조 복원을 논의하기도 했고요. 네. 또 공식적인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이제 무산되긴 했지만 기시다 총리와 여러 차례 대면을 통해서 관계 복원 의지를 이제 분명히 밝히기도 네.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저런 그 어떤 성과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외교적으로 좀 미숙한 측면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봤을 때 나름대로 이제 상당한 성과는 있었다. 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뭐 외교적으로 미숙한 것보다는 의전상의 좀 실수나 뭐 그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그렇죠. 좀 뭐 지적이 예를 됐어요. 들면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눈 감고 있는 사진이 예. 뭐 그냥 그 공식 석상에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그 의전 팀에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한 네. 그런 뭐 실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윤 대통령 귀국하는 장소에 다른 것보다 더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마중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가 귀국 후에 공항에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원래 윤 대통령의 출국길에는 공항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성했는데요. 오늘은 상반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이 귀국길 마중을 두고 어젯밤까지도 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배경을 좀 살펴주시죠. 뭐 아시다시피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이제 사면 초과에 빠졌다. 이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뭐 평가가 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윤 대통령에게 SOS를 친 것이다. 이렇게 그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이제 이 대표가 당 윤리위제 징계 심의를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에 대한 당 안팎의 이제 어떤 고립 구도가 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뭐 아시다시피 이제 친윤으로 꼽히는 박성민 의원이 어제 당대표 비서실장에서 이제 사퇴한 것을 두고 당내 주류인 그 윤핵관이 이제 본격적인 이준석 고립 작전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네.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로서는 이제 나름대로 오늘 그 공항 그 영접 행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당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또 관계가 돈독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지만. 네. 뭐 이런 그림 자체가 뭐 무슨 뭐 바로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복원됐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뭐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뭐 당 대표가 뭐 영접하겠다는데 그걸 또 뭐 대통령이 네. 일부러 뭐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어쨌든 공항에 영접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맞이하고 뭐 그런 장면을 연출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당 윤리위가 이제 진행되는 것은 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뭐 그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뭐 물증이 나온다면 뭐 그분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뭐 징계가 무산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예. 어쨌든 위기를 맡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공항으로 영접을 나갔다. 어쨌든 뭐 정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지는 않고 있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귀국한 윤 대통령 국내에서도 많은 현안들이 밀려 있죠. 네,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지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이렇게 3명에 대한 임명 여부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 수리 여부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금 원구성 상황, 경제 상황도 심각하고요. 여기에 지금 날씨로 인한 피해들까지 살펴볼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지금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김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기도 해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다자외교 무대 이제 데뷔전을 마치고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들여다볼 현안이 상당히 많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엇보다도 이제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 그 3명에 대한 임명 여부
그리고 이제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 여부, 그리고 집중호우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그 3중고 상황에 대한 현안이 이제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장관 임명 부분은 이제 가장 그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이제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 선일종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당내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류를 봤을 때 뭐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떤 낙마 분위기가 이제 좀 형성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나머지 이제 장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그 특히 이제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제 부정적 여론이 있긴 합니다만 네. 두 명 다 낙마시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왜냐하면 그 전에 정호영 전 그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했는데 네. 또 김순애 후보자까지 낙마하고 또 박순애 후보자까지 낙마시키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 이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물가도 지금 아주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금리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환율도 지금 1,300원 전후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경제 위기 심리가 이제 높아지고 이제 집값도 떨어지고 주가도 하락하고 오늘부터 전기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고심을 거듭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그 윤 대통령 앞에 지금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처럼 지금 쌓여 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이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43%로 나타났고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2%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 직후에 53%였던 긍정평가가 3주 연속 계속 떨어져서 지금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빠졌고 또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한 주 전에 비해서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위기가 가장 크죠. 지금 물가가 지금 다락같이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환율 올라가죠. 또 금리도 계속 그 미국 그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금리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제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쪽에서 1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와, 지지율이. 많이 빠졌군요.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두고서 여권이 이제 연일 갈등을 빚는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또 앞서 언급한 그 김승희, 박순애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자질 문제, 뭐 이런 그 인사 실패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그 보여지고요. 실제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지지율에서 부정평가 이유로 첫 번째가 인사 문제, 두 번째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뭐 이런 순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인사 문제 그리고 경제 위기가 가장 크게 크네요. 그 부정적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뭐 반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그것도 10%포인트나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보여야 할 그런 문제고요. 무엇보다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해서 상당히 무리를 빚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월급 인상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맞습니다. 언급한 게 있어요. 이런 것을 두고 젊은 층에서 특히 이제 상당한 반발이 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 임금은 그 인상은. 자리, 월급은 그 그렇죠. 자리다. 이제 그거는 뭐 물론 이제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뭐 할 수는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그 발언들이 사실은 이제 지지율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뭐 촉수를 건드렸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결국 그 윤 대통령의 지지를 높이려면 경제 위기를 이제 여하에 극복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번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번 같은 경우도 뭐 봉화마을 방문할 때 그 모 대학 그 무용학과 교수 겸임 교수 동행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인이기 때문에 동행했다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 리서치가 쿠키뉴스 이래로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지난 27일에 조사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못하는 답변이 56.3%에 이르렀고요. 네. 잘한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습니다. 네. 결국 그 대통령 부인을 위한 어떤 이 뭐 조직이나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응답도 많이 나왔고요. 예.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6.3%였습니다. 예. 저희 뭐 취임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자꾸 지지율이 떨어져서 지금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에 총력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1차 공개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박균택 전 검사장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됐고 김영배, 김의겸 의원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 또 김혜재, 이모선, 최기상 의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 대응을 할 것이고 특히 인사나 정치에 대한 부분이라며 지금까지의 보복수사 현황을 정리해서 고소 고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이재명 의원 관련 사항도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만큼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그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민주당 이재명 고문과 관련한 검찰과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이제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최근에 검찰 인사를 보면 검찰 특수통들이 전면 배치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은 앞으로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수사가 상당히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어떤 보호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전 정권 관련한 아시다시피 뭐 이번에 서해 공무원 그렇죠. 투격 사건 이런 것들도 다 재수사 내지는 이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결국 이번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뭐 그런 결과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뭐 결국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다 이렇게 뭐 풀이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금 앞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두고도 국민의힘이 야당이 협상 조건으로 이재명 의원 관련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고요. 그렇죠. 또 당내에서 뭐 어대명 이야기도 나오고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민주당은 지금 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날선 반응을 보인 바도 있는 만큼 이번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 구성이 물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도 있지만 이재명 지키기의 일환 인지 또 이번 대응으로 이 의원이 당권을 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당연히 그 이번 대책위원회는 이재명 지키기의 일환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실제로 민주당의 신현영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보복수사 사안도 위원회 활동 범위에 포함된다. 네. 이렇게 밝혔지 않았습니까? 또 당연히 이재명 지키기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번 대응이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의원을 향한 이제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적인 이제 수사가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 결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죠. 그 결국 전당대회에서 박용진 의원 등 이런 97 세대 97세대 의원들이 지금 이제 현재 3명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고 예. 이제 박지민 의원까지 이제 던진다면 이제 4명이 다 이제 출마를 선언하는 건데 이런 의원들이 그 이재명 의원들을 뭐 추격한다든지 지지율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검찰 수사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제어하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그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제법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당의 위기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검경 수사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면 될수록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의원을 지키는 쪽으로 이제 결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법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의원의 여러 가지 의혹이 상당 부분 규명이 되거나 좀 뚜렷한 증거가 나온다면 예. 그때는 또 다른 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뚜렷한 그 혐의점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재명 의원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다가 민주당이 폭망하는 수가 있다. 오히려 뭐 역풍을 이런 맞을 수 여론이 있겠군요.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어떤 그 정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는 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 지키기에 더 올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 저는 일단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또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자, 뉴스 인앤아웃 주요 뉴스 정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 내용을 저희가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인앤아웃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자연을 볼 때 프롬바이오는 자연 속의 숨은 힘을 찾아냅니다. 건강을 약속하는 좋은 원료의 힘, 바이오와 의학을 혁신하는 힘,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힘까지 자연이 건강이 되는 기술 프롬바이오. 김대리, 오늘도 해장국 괜찮지? 아, 예. 다른 거 먹고 싶다. 매일 같은 식당, 같은 메뉴. 회사 주변 맛집 어디서든 카드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식대 관리까지 간편하게. 우리 회사 모바일 식권, 비플 식권페이. 하나만 기억해요 1522 앞번호도 뒷번호도 1522 대리운전 1522 1522 1522 하나만 기억해요 1522 대리운전 1522 당신의 출근길에도 당신의 행복한 일상 속에도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길에 88 콘크리트가 함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보도블록, 경계블록은 88 콘크리트. 너 이름이 뭐니? 내 걱정 덜어준 너 대체 이름이 뭐니? 셀메드, 너 천연 맞니? 천연 성분 비타민 셀메드.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만나는 천연주의 비타민 셀메드. 양희은의 저는 비타민 셀메드. 본 광고는 식품 광고입니다. 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6시에 뉴스 듣고 2부 6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친다. 바다로 놀러 가고 싶은데. 와, 가면 되지. 바다 가가 요탐 타자. 갯벌서 바지락 캐기 체험도 하고 줘. 너를 배경으로 걸으면 무드도 쫙살 나거이. 요새는 서핑도 많이 타더래요. 도대체 그 바다가 어디죠? 그 바다 바로 경기바다. 갯벌 체험부터 서핑, 요트, 황홀한 낙조까지 당신 곁에 가까이. 이젠 바다도 경기바다. 경기바다 여행주간 7월 9일부터 17일까지. 경기 바다로 놀러 가요.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우리도 자연도 생각한다면 오직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360여 개의 오름,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죠. 하지만 일부 관광객들의 부주의로 식물 생태계가 훼손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에서는 오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 휴식제를 갖고 있는데요. 제주의 아름다운 오름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더 소중히 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선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해줄 아이는 바로 12살 주원입니다. 주원이는 오늘도 병원에 가는 엄마를 위해 마스크와 신발을 챙깁니다. 신장장애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엄마는 아빠와 헤어진 후 주원이를 홀로 키워왔는데요. 최근엔 시력까지 나빠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드는 붙이는 일을 못하니까.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엄마를 돌보며 일찍 철이 든 주원이는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잘 표현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돈가스요. 네, 한 5달 정도 됐어요. 속 깊고 애교도 많은 아들 주원이가 엄마의 유일한 위로지만 최근에는 아들 얼굴마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눈이 일단 안 보이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형식만 보여요. 얼마 전 학교에서 작성한 주원이의 버킷리스트에는 엄마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 엄마랑 여행 가기 하고 엄마 효도해드리기, 엄마 집 사드리기 그런 거를 적어서 착한 아들이요. 지금보다 더 착해지면 좋겠어요. 착한 아들 주원이가 지금 당장 바라는 것은 엄마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엄마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주원이와 엄마가 생계 걱정 없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지금 전화 주세요. 후원 전화 1899-7326 1899-7326. 이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와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하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은 30.9도를 보였고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36.2도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은 장맛비 대신 이런 무더운 대비에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은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요.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남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동량 자체가 꽤 많은데요. 강변북로 따라 일산 들어가는 길은 반포대교를 중심으로 월드컵대교 쪽으로 차가 많아 밀리고 있고요. 가양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기 어렵고 한강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반포대교는 남단 쪽, 청담대교도 남단 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대교 쪽으로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막히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홍지문 터널 쪽으로 쭉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묵동에서 하월곡동 쪽으로 더딥니다. 여행원의 하이원의 샤스타 데이지 천국 하이온 리조트와 함께하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닙니다. 저거든요. 왕은 접니다. 저. 뉴스킥 박지원입니다. 뉴스킥 박지원입니다. 평일 오전 7시 15분 박지원입니다. 내가 왕이로소이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동아일보 제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나토 관련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우리 시각 어젯밤 11시쯤 스페인 마드리드를 떠나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3박 5일 동안 나토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유럽 각국 양자회담까지 모두 16개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정 동안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영내 안보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나토 참석을 계기로 스페인에서 첫 해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 군사적 안보 협력이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에 기내 간담회를 열고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핵에 대한 대응을 함께 논의한 것은 5년 정도 만에 처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욱 세부적인 것은 세 나라 외교 국방장관과 안보 관계자들의 후속 논의로 더 진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박 5일 나토 관련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임명 등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로 돌아가서 파악한 뒤 다시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의뢰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지난달 2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송부 기한이 지난 만큼 인사청문회 없이도 장관 임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변화된 한국의 외교를 보여줬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동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번 3박 5일 방문은 목표했던 가치규범의 연대, 신흥 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세 요소가 달성된 성공적 일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굳건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이 더 긴밀한 관계로 진전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미룬 것과 관련해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오늘 하든 월요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한낱 당리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가 고 이대준 씨 사망을 막을 방법들이 있었는데 당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당시 정부가 잘 대처했다면 이대준 씨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017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때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발생 49분 만에 구조를 지시했는데 왜 이대준 씨 사건은 6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안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4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TF 단장은 오늘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합참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쯤 합참의장 이 취임식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공석도 아닌 합참의장에 김 후보자가 취임한다는 건 청문회를 안 거치는 것인 만큼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수출입 통계를 보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나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87.5% 급증해 무역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역 수지가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에 수도권 전역에 걸쳐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의 35% 수준으로 급감하며 5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9.8을 기록하며 9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선을 전후해 규제 완화 기대 심리가 반짝 작용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은 매물 증가, 고물가, 금리 인상 등의 금융시장 충격에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9시 10분쯤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6층짜리 건물 지하 1층 의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 4시간여 만에 큰 불은 꺼졌지만 소방관 1명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창고에 의류 등 불에 타기 쉬운 것들이 많고 지하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 난항을 겪었다며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다음 주 초반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760km 부근 해상에서 4호 태풍 에어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태풍은 세력은 약하지만 계속 북상해 다음 주 화요일쯤 제주도 부근 해상을 거쳐 대한 해협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유동적이지만 올여름 첫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장맛비가 그친 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31도, 습도는 62%입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복잡한 산업안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가스부터 화재까지 모든 안전 지키는 가스트론. 독보적인 기술, 신뢰받는 이유, 가스트론 함께하는 안전한 세상. 산업 현장 어디서든 가스트론.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걸그룹 WSG 워너비로 활동하고 있는 NAVI 가수 나비입니다. 요즘 제가 걸그룹으로 활동하랴, 육아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요. 그래도 이맘때가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장마철 차량 점검. 시야를 확보해줄 와이퍼와 전조등, 미등은 잘 작동하는지, 미끄러운 빗길 운전에 대비해서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진 않은지, 공기압은 적당한지 살펴보는 거예요. 단 이렇게 대비를 해도 빗길에선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속도는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은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건 기본이죠. 장마철 빗길 운전 피할 수 없다면 안전하게 꼭 기억해주세요.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 학교는 지구를 지켜요. 햇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빗물을 모아 텃밭에 물도 줘요. 언제 어디서나 빵빵하게 터지는 와이파이 스마트 학교죠. 푸른 숲, 상쾌한 공기 속에서 뛰어놀고요.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의 꿈을 만들어요.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요. 그런데 너 어느 학교 다녀? 네? 저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다녀요. 학교를 바꾸고 지구를 지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경기도 교육청이 만들어갑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정면 인터뷰 순서로 준비를 했는데요. 정의당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요즘 조용하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또 그리고 민주당의 내용이 깊기 때문에 워낙 이곳이 시끄러워서 아무래도 정의당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 돌입했습니다. 창당 수준의 쇄신, 개혁을 천명하고 있는데요. 당의 실패, 패배 요인부터 찾아본 후에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얼마 전에 10년 평가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자, 당을 평가하는 작업부터 시작한 상황인데요.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석호 비대위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의당 비대위. 자, 요즘에 정의당이 아예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지방선거 패배 충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의당 분위기 요즘 어떻습니까? 지방선거 직후에는 절망 분위기가 압도했었는데요. 네네.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가 굴러가는 현 시점에서는 관망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네. 적지만 발언과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절망에서 관망, 또 하나 더 나가서 희망의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예. 10년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잖아요. 6월 23일로 지금 보도가 돼 있어요. 예. 언제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까? 8월 27일 당대회를 잡았는데 예. 그때 당대회 결의안을 올리면서 예. 그때까지가 일정입니다. 아, 전당대회 전까지 평가를 모두 마친다는 얘기시죠? 예. 실패의 핵심 원인을 찾아가지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2기 정의당 재설계에 필요한 안을 만들고 그것을 당대회에 올려가지고 결의하는 것. 이것이 10년 평가위원회에 맡겨진 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과제가 그 정의당 10년을 평가하면서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나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에서는 그 평가와 재설계를 위한 키워드로 6개의 의제를 정했는데요. 예. 첫 번째 당명과 강령, 당원, 당규를 포함한 재창당 문제. 예. 두 번째는 노동을 토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의 문제. 세 번째는 지역과 당원의 활력을 찾는 문제. 네 번째는 진보 정치 통합에 대한 문제. 예. 다섯 번째는 선거 연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지도 체제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명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재창당 수준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뭐 8월 27일 워낙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이때 어떤 당명이냐 어떤 강령이냐 이것까지는 올리지 못하겠지만 그 방향을 올리는 수준으로 해서 재창당을 결의하는 문제를 포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결론이 어쨌든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정의당의 지난 10년 실패 원인 지금 현재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요. 일단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당의 뚜렷한 정체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정체성이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저조차도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 아닌가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정작 집토끼는 다 방치하고 네. 산토끼를 확보하려고 뛰어다닌 10년 전략의 오류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예.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이고 네. 또 지역 및 당원인데 다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지쳐서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방치를 했고 결국은 급하게 멋진 집을 지으려다가 실패한 거 아니냐. 네.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예. 정의당의 상태가 꼭 그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집토끼조차 지키지 못했다 하는 반성도 있고 민주당과의 예. 차별성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의당을 향한 비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중대다라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이런 데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중요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네. 논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 조국 사태 때로부터 심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진보의 내로남불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가 돼버렸는데 네.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례였고요. 상징적 사례였고요. 네. 그런데 불평등과 부정의의 문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원칙의 문제였는데 네. 강하게 반대하고 또 비판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을 분리하지 못하고 대응하면서 심각한 오류를 빚지 않았나. 네. 예.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당 이중대론을 민주당 이중대 의식을 더 심화시키는 네. 예. 이런 작용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논쟁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뭐 정의당 하면은 뭐 저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여성 인권이나 여성 문제도 또 앞장서온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될 문제이죠. 예. 그래서 이제 페미 정당이라고도 이제 불리게 되는데 그런데 20, 30대 여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네. 당내에서 깊게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궁금한 상태입니다. 예, 아직은 궁금하다. 정의당의 고민을 얘기할 때 포스트 심상정 또 포스트 노회찬이 없다는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준비도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참 어려운 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1기 정의당을 정리하고 2기 정의당을 열어간다고 했을 때 그 2기 정의당은 누가 됐든 아마 새로운 지도력들 간의 경쟁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력들이 만들어지는 네. 이런 정의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일일이 거론을 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하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의지를 갖고 뭐 세대 교체나 새로운 정치인을 발굴하는 신세대 정치인을 발굴하는 것은 뭐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당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은 분명히 또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저런 조건들 때문에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중도의 지도력으로 성장하다가 네. 계속 좀 이렇게 좀 역할들을 좀 부여하고 그럴 그 역량이 있는 네. 세대들에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기계적으로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정의당에서는 혁신 1호 조치로 여의도 중앙당사 이전을 꼽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인가요? 예, 첫 번째는 재정 문제입니다. 보니까 36억의 그 적자를 갖고 있더라고요. 부채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채가 36억이에요? 예, 부채가 36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급한 과제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여의도 정치는 의원단에게 맡기고 예. 당은 현장 정치로 가자는 상징적 의미로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장 정치로 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진보 정치로서 해야 될 역할은 예. 이 사회의 약자, 예. 노조 바깥의 노동자, 노조 안의 노동자도 포함되지만 그리고 영세 상인, 청년 실업자들 곳곳에서 힘들어하는 불평등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인데요, 국민들인데요. 네. 그들 속으로 간다라는 여의도 정치에 너무 매달리면서 그것으로 당의 모든 것을 승부 보려고 하는 네. 그런 그 정치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정의당 당 내에서는 심상정 전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정계 은퇴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예, 자, 그에 대한 후속 움직임이나 뭐 답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예. 정의당의 이제 의원이 이제 고작 6명인데 네. 그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당히 소중한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지금까지 과정에서 범한 오류도 있고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못지않게 성과들을 네. 쌓아오면서 정의당을 읽어왔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계 은퇴라든가 아니면 그 정의당 정치에서 또는 진보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한계와 문제점들 네. 그거를 성찰을 하고 예. 분석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똑바로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비대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예. 의원 6분 각자가 예. 이 정의당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지난 10년을 평가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의원 개인들이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하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각에서는 뭐 지금 조기 전대 필요성도 제기를 했었는데요. 뭐 지금 8월 27일이라고 하셨나요? 전당대회가? 8월 27일로 이제 확정됐습니다. 아, 확정됐어요? 좀 앞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당내에서는 앞당기자라는 것보다는 비대위 기간을 길게 가지면서 아예 당명과 강령 이런 것들 다 싹 뜯어고쳐서 재창당을 하고 차기 당대표들 뽑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국위원회에서는 8월 이 당대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기 대표단 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창당 10년을 넘기고 위기를 맞게 됐는데, 자 어쨌든 새롭게 정체성을 갖추고 또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한석호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입안이 불편하다 싶으면 초반에 바로 잡는 입병치료제 아픈 입은 큐. 목이 아플 때도 각을 치료. 아픈 입은 큐. 코롱제약. 크리네어
테크. 그리네요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그리네요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그리네요 테크. 그리네요 테크 집중기. 비대면 시대. 효과적인 산업 전시회 알아? 그럼 산업인이라면 다 알지. 다 알아 온라인 전시관. 다 알아 온라인 전시관?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를 통한 생생한 현장감 그대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마케팅까지. 대한민국 산업유통의 중심. 산업 다 알아.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인쇄도 가상시대. 내 파일도 3D로 확인 가능.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하나만 기억해요 1522. 앞번호도 뒷번호도 1522. 대리운전 1522. 1522. 1522. 하나만 기억해요 1522. 대리운전 1522. 너 이름이 뭐니? 내 걱정 덜어준 너 대체 이름이 뭐니? 셀메드. 너 천연 맞니? 천연 성분 비타민 셀메드.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만나는 천연주의 비타민 셀메드. 양희은의 저는 비타민 셀메드. 본 광고는 식품 광고입니다. 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마칩니다. 잠시 뒤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재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이재웅입니다. 극복하다, 이겨내다, 뛰어넘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의 사연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 같기도 한데요. 장애인은 감동을 선사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비장애인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저 보통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듯 미디어 속 장애인도 다양한 소재로 표현되길 바라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한국장애인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늘 해오던 일만 한다면 사실상 과거에 사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두렵다고 걸음을 멈춘다면 우리는 결코 미래로 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변화, 그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다음 4년이 시작됩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미래의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지방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햇살, 바람, 파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싹 해보세요.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싹.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싹. 쓰레기는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싹 치우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입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 우리가 먼저 싹 틔웁니다. 환경특별시 인천.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뉴스킹 박지훈이 추천하는 뉴스 정면승부. 정면승부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안 들어보셨다고요? 뉴스킹 박지훈이 강력 추천합니다. 평일 오후 5시 30분 여러분의 지루한 퇴근길 이재훈 앵커가 뜨거운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정면승부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꼭 봐줘 있어. 이번 주 승부. 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3부 순서에는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을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 순서입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더니 오늘은 그래도 좀 그러게요. 개서 근데 또 더워졌어요. 네. 배 소장님이 여름에는 더운 거 좀 참지 못하시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또 제가 땀 뻘뻘 흘리는 모습 보면서 러시아 곰 같다. 지금 뭐 러시아를 또 좋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또 나토 정상회의도 대러 견제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또 모임이었는데 다들 뭐 덥긴 하시지만 우리 또 이재윤의 정면 승부 들으시면 정면 시원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예. 뭐 그런 말씀을 유도한 건 아니었는데 고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여름 보내는 거 뭐 그렇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겨울이 저는 나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요즘 하긴 뭐 여름이 조금 열대야도 많고 그래서 점점 더 보내기가 쉽지는 않죠. 에어컨을 계속 켜놓으니까요. 네. 이 냉방병이 진짜 좀 그렇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돈다른지 버스를 타면 저는 이제 항상 대중교통만 이용을 하는데 버스 타면은 바로 위에서 이렇게 막 찬 기운이 막 내려오거든요. 이걸 피할 수도 없고 이게 난감한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에어컨 없으면 여름을 보내기는 그렇죠. 뭐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안 들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승자할 때 제가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이번 주 승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자부터 꼽아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저는 나토 정상회의를 승자로 꼽았습니다. 원래 이게 나토 정상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뭐 어떤 영향을 주든 간에 일단은 뭐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피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상 외교에 또 노출된다는 점, 그리고 또 세일즈 외교도 있었거든요.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뭐 그게 뭐 긍정으로 보든 부정으로 보든 주목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지현 아니고 박지원 전 원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들 지금 오늘 보도되면서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80점, 김건희 여사에게는 90점을 주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스페인 왕비가 같은 동갑 아니냐 그러면서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왕비가 우리 둘 다 뭐 외모가 상당히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화제에 오르게 됐더라고요. 그 화제의 그 발언이 있었던 게 이제 오늘 아침 저희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박지훈 변호사, 박지원 원장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통 저 서양에게는 연령을 물어보는 게 실례인데 같이 그냥 나이도 같이 얘기하고 생일까지 지금 같이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그런 모습은 그냥 젊은 감각으로 괜찮다 이렇게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어떤 식으로든 뭐 중국 때문에 또는 러시아 때문에 가야 되는 정상회의를 또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서도 이제 박지원 전 원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출국할 때만 해도 박 전 원장이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또 중국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서 하고 있는 그 외교의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국익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학점으로 따지면은 B 플러스 정도의 80점을 줬고 김건희 여사는 A를 줬어요. 90점. 그렇다면 그건 뭐 우리 외교로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지금 워낙 국내에서 많은 게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 마음에는 아유 내리기 싫다 비행기 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왜냐하면 이게 또 나토 정상회의가 귀국하는 장면까지도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대통령을 왜 찾아갔느냐 살려달라고 갔다 뭐 온갖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해외 순방을 하면 주목받거든요. 그 효과는 있었기 네. 때문에 승자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흉내 내신 게 박지원 원장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네. 아, 똑같네요. 똑같아. 근데 이은영 소장님은 패자로 네. 윤석열 대통령을 꼽아서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첫 해외 순방이어서 좀 좋은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 지지율과 이 네. 관계성을 보면은 패자가 아닐까. 지금 그 나토 정상회의가 저 승자라고 이제 승자인데 보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이제 승자이려면 저 백업되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오늘 갤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6월 28일에서 30일 날 조사가 된 1000명 대상 조사인데요. 네. 대통령 그 직무수행 평가, 긍정 평가 43%, 부정 평가 42%. 요게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긍정 평가가 계속 하락을 하는데요. 3주 전에 비해서 보면은 거의 지금 10% 포인트 가량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 갤럽이 조사를 한 요 시기는 딱 그 대통령께서 나토 순방한 그 시기였는데 네. 그 관련한 그 보도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지난 조사 대비 4% 포인트 하락한 43%다. 근데 이게 지금 데드크로스 나온 조사들이 있은 이후에 이제 그 MBS라든지 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인데 이곳에서 전부 다 지금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네. 50% 아래로 지금 하회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목적한 소기에 성과는 조금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패자로 뽑았거든요. 예, 예.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그 외국 정상회담 나가게 되면은 그렇죠. 그 지지율에 그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른바 말하는 애국 효과 또 심지어는 이제 쉽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얘기로 국뽕 효과.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조명을 받는데 저는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서 비판과 또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만 다른 요소가 있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 네.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은영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뭐 경인구, 경제, 또 인사, 네. 또 정치적인 양극화, 구조적으로 신구 세력 갈등이 워낙 심각하게 반으로 딱 쪼개져 있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래도 올라갈 수 없다. 저는 이걸 당분간 피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렇죠. 뭐 경찰국 설치하겠다. 난 설치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지금 당장 바뀔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좀 전선을 줄이고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서 뭐든지 민생만 하고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협치하고 네. 그렇게 좀 뭐 하여튼 저기 통큰 정치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지지율의 프레임, 지지율의 틀 자체는 변하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그 이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 이 두 개에 의해서 크게 좌우가 되는데요. 이 해외 순방 같은 경우는 한 2, 3%로 올리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이게 지금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것이다.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저기 해외 순방일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반등이 안 된 거는 그 보도 나온 것 중에서 의전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다 내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사진 뭐 눈 감고 찍은 거 올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스페인 국왕 만날 때 이 자리가 서로 뒤바뀌어 가지고 그 좀 혼선을 빚었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를 좀 안 하고 간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중국 리스크가 바로 나와버리니까 여기 긍정의 모멘텀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건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의전이라는 게 참 쉬운 일도 아니고 뭐 완벽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 영상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한없이 보기 시작하면 저는 그건 뭐 비판의 소지가 되겠지만 가령 바이든 대통령이 악수를 안 하고 패스하고 지나가니까 노룩 악수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깡그리 무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는데 워낙 정상들이 그렇게 많이 뒤섞여 있으면 또 바이든 대통령 고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 막 고개를 휙휙 돌리면서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가짜나서 하찮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방문을 했던 한국의 대통령을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할 리도 없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펠리페 국왕과 왕비와 만날 때 보면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세 사람이 찍는 줄 알고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따지기 시작하면 저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김건희 여사 마음에 안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부터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저는 한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잘한 거는 뭐 괜찮다. 또 그렇게 너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것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하는 게 있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나 이런 부분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저는 너무 지금 여론 자체가 양극화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싫은 거예요. 저는 이런 접근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의전 부분에서 실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일단은 그 회담이 안 된 경우가 성사가 안 된 경우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나토 사무총장도 만나지 못해서 30분을 기다린 이런 부분은 진짜 의전 실수 내지는 이 참모진이 이 일정 조율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 펠리페 국왕과의 그것도 입장하는 모든 그 국가원 그 내들이 그 배우자가 안쪽에 있었어요. 다 그렇게 입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배우자가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잠깐의 실수로 보기에는 이 뒷받침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부실하다. 더군다나 그 김건희 여사 사진을 보면 얼굴이 반쪽밖에 안 나온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준비가 좀 더 철저하게 안 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외 순방을 그냥 갑자기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저는 뭐 네,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 일정에 있어서 이제 상대방 국가의 원수를 만나거나 뭐 이제 스페인 국왕을 네. 만나거나 하는 것은 그 움직이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그렇죠. 다 그렇죠. 이미 사전에 조율을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율이 돼 있는데 실제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걸 뭐 의존하는 사람이 원천적으로 심각한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다. 저는 그건 이제 정말 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네.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렇게 다자 외교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APEC 하고 이러면은 참 쉽지가 않아요. 오다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고 이래요. 근데 해프닝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다 경험이죠. 경험이니까 그렇게 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바꿔서 서서 사진 찍었다고 국익을 크게 손상시켰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씩 또 너무 지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굳이 변명을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다 끝난 그게 그렇게 이야기라서. 아니죠. 그러니까 이현영 소장님 말씀은 저는 나가서 그건 왜 이야기를 안 하세요? 세일즈 외교나 이런 거는 그래도 3박 5일이라는 시차 적응조차 못하는 시간 속에서 적극적으로 국익을 추구해서 대통령이 외교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덜란드를 만나고. 나토에서 원전 세일즈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이미 그 전에 그 군수와 관련된 그 세일즈였다면 이미 그 전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와서 기본적인 조율을 다 해놓고 간 상황이어서 이게 그 나토라는 그 성격에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 국익 실현을 위한 어떤 자리가 보장된 속에서 지금 간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가 나와서 더 그렇죠. 말씀이냐면은 마음에 안 들면 외국 나간 것도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저는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좀 미흡한 것도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평가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나가서 그러면 뭐 폴란드 실무회의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나가서 그럼 폴란드 대통령 안 만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세일즈는 만나고. 미리 다 조율이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외교예요. 원래부터 원래 그런 실무는 거고. 미리 전에 다 되는 거고 나가서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3박 5일 나가서 외교를 정말 허당하려고 나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분석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나가서 뭐 축구 경기 본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켜놓고 대통령이 뭐라도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자 저것 봐라 하나도 마음에 안 드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지금 사실 뭐 진영 대결 양상식으로 좀 그 모든 사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보는 사안에 따라서는 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온 거는 반등이 안 일어났더라도 다음 주 조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음 주에 오를 것이고 안 그렇다면 내려갈 것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조적으로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지지율은 올라가기 참 쉽지 않은 구조다라는 임기초에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게 뭐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사실 위주로 또 사안 위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뭐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달라. 많이 달라요. 약간이 아니고. 달라야죠. 의견이 뭐 항상 일치할 수 있나요? 예. 뭐 약간 이제 신경전 비슷하게 발언이 좀 오고 갔는데요.
어쨌든 뭐 여론 동향을 통해서 아주 뭐 정치권의 움직임을 좀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여론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 그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졌고요. 또 화제도 큰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두고 양당의 시선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서로 아주 뭐 완전히 반대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일 관계 진전을 자평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안보 협력이 군사 협력으로 이어질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 두 분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배 소장님? 저는 일단 만난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이 좋고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뭐 다자회의에 나갔는데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왔는데 그러면 뭐 일본 너무 싫어 안 만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한미일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민주당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잘 또 감안해야 되겠죠. 예. 잘 또 참고를 해서 뭐 안보 협력이 뭐 군사 협력으로 북한에 군사적인 압박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비핵화에 대한 안보 동맹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로서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거의 이제 사실상 붕괴되고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 일본과의 관계도 그럼 어떤 식으로 복원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는 자리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안보 협력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수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네, 민주당에서는 안보 협력 하면은 이제 바로 군사 협력 또는 뭐 일본의 재무장을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토라는 게 이번 그 의제가 그 중국 이슈와 함께 그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을 스웨덴하고 핀란드 가입을 시키는 내용이었고 전쟁 중에 지금 진행되는 나토 회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토 회담 자체가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면서 그 중요한 그 전략이나 군사적인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하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나토 회담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도 다 같이 우리들의 그 어떤 전략과 이런 거에 참가를 했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이게 군사적인 어떤 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러시아라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가상의 적을 대상으로 자기의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군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걸 허용하는 지금 그런 회담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그 윤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한 거는 잘했지만 워낙 그 나토의 회담 이번이 전쟁 중에 이루어지는 회담이다 보니까 이 북한 비핵화 아젠다는 좀 중요하게 테이블로 올라오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해외 순방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나토 정상회의가 사실 북한이 주요 핵심 주제일 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중국 이슈 때문에 북한이 이제 이슈가 된 것이고요. 왜 또 뭐 나토 정상회의 갔냐 이런 것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유럽을 만나고 또 안보 관련된 연결고리도 만들어내고 또 세일즈 외교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근본적으로는 그 신냉전 체제로의 이제 진입 국면에서 이 나토 회담의 성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중러,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지금 대립각을 만드는 속에서 이제 북한 비핵화 나온 것이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 신냉전 체제로 간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간 것이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를 갖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과 관련한 얘기도 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윤 대통령이 한 게 얘기한 것이 이제 가치와 규범을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 논의하는 것이지 특정한 국가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보편적 규범에 입각한 외교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중국의 시선이 굉장히 지금 우리를 향한 시선이 따갑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에게 여러 가지 압박성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푸틴이. 그래서 어쨌든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급격하게 좀 멀어지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걸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이고 뭐 외교부고 안보란에서 그걸 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하고 뭐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정상회의 갔으니까 이제는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원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외교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제적으로 보나 안보로 보나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어쨌든 뭐 외교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진짜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 네.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이게 옳은 길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예. 좀 아까 잠시 얘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네. 지지율 하락세를 얘기를 했는데 갤럽 조사는 이른바 이제 데드 크로스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MBS랑 갤럽 두 개 이제 전화 면접 조사들은 아직 데드 크로스는 안 일어났고요. 예, 예. 그 ARS 조사들은 한 3-4개 정도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 그 격차는 이제 오차 범위 이내였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좀 하락 추세가 좀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예, 보세요? 지금 좀 급격하게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이 5월 특히 지방선거를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어떤 그 컨벤션 효과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컨벤션 효과가 나오지 않은 속에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저희도 좀 분석을 깊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당정청간 엇박자 이 문제가 좀 가장 심각한 것 같고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는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 메시지가 사실 좀 굉장히 좀 영향을 크게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좀 급격하게 내려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좀 비슷한 패턴인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초기에 그 대선 자금 수사가 불거지면서 이제 좀 그렇게 내려갔던 것이고, 지금은 그런 게 그 정치 외적인 리스크가 크지 않은 속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좀 흔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는데 말이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봐야 될 그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동력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이 얼마나 이제 심각하게 또는 지지율을 어떻게 반전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그게 없다면은 사실 국민의 실시간 이 성적표가 바로 네.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의 뭐 지지율 하락을 뭐 경제에서도 찾고 인사에서도 찾고 또 정치적인 양극화에서 찾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초반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30대 또 서울 무당청에서 지지율이 높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허니문도 있는 것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초반에 2013년 4월 5월 이럴 때 전선을 그렇게 크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뭐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평가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전선이 임기 시작하자 너무 많죠.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뭐 경찰 국도 그렇고 뭐 곳곳에 있죠. 검찰 인사도 그렇고 또 뭐 주 52시간제도 그렇고 이게 전선을 좀 어떻게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 그리고 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민감한 현안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여론의 평가가. 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보수 쪽에서 하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도층에서 하락하는 것이에요. TK 쪽에서 이번 갤럽 자료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조사가 71% 대통령 긍정평가 이번에 근데 51% 20%포인트 떨어졌고요. 자영업도 지금 1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중도층도 지금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은 상황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 아까 말씀한 진영구도 속에서의 그 하락폭보다는 네. 자기 지지층에서의 하락폭이 더 크다는 걸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서 하락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탈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를 지지할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한 사람을 놓고 잘하냐 못하냐를 평가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통치 스타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70% 80% 지지와 그리고 투표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스타일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아직 모르세요? 위상 프로젝트. 위에는 마셔
마셔 위산 프로젝트 저 오나라와 함께 위센 정답. 위산 프로젝트 위센 남양유업. 온 가족 무종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종, 엄마 무종, 아들 무종, 따님 무종.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종, 티 안 나는 무종.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올여름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올여름 여행 어때 바다 어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여기 어때 할 때 하나만 기억해요 1호둘둘 앞번호도 뒷번호도 1호둘둘 대리운전 1호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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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기억해요 1호둘둘 대리운전 1호둘둘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마칩니다. 잠시 뒤 7시에 이번 주 승부로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 문화 강국, BTS도 그렇고 우리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진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문화 강국의 모습인 건데 아직은 이제 반쪽짜리이니까. 독립군과 보건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제33편 김구 나의 소원. 저는 백범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입니다. 얼굴에 살이 붙으니까 그때 되게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들 중에 너처럼 닮은 사람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쟁두쟁족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께서는 그러셨대요. 머리가 아니고 더 부지런한 다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었다. 처음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 가셔서도 문지기 하겠다고 하신 것도 그렇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들 말한 것 같이 완전한 통일부를 목표하고 우리 전민족이 광복 이후에 타지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동지분들의 유해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게 이제 본인의 가장 첫 번째 임무였더라고요. 오시자마자.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자기 본인보다, 가족보다. 백범이 얘기했던 아름다운 나라는 반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만만 아름답기를 바랬었던 것도 아니고 백범이라는 인물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사랑을 해주시고 좀 쫓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통일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독립군과 보건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자문 민족문제연구소.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 금융가 그룹과 함께하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은 30.9도, 또 대구는 36.2도를 기록했고요. 당분간은 이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7월의 첫 주말인 내일은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맑게 하늘이 드러나고요.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오늘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예상 경로대로라면 다음 주 초반 무렵 제주와 남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이동량 많고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부근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길게 막힙니다. 이후로는 팔탄 분기점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일 부근에서는 구리 방향으로 고장차가 있고 경인 지역 계양 부근에서는 판교 방향으로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행원의 하이원의 샤스타데이즈 천국 하이온 리조트와 함께하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사장님 웃음 짓는 세모장부, 성공하는 사장님의 세모장부. 소상공인 사장님의 쉽고 편한 절세 경영 앱으로 성공 경영하세요. 사장님 힘내세요, 세모가 있잖아요. 검색창에 세모장부.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3부의 이번 주 승부로 시작해서 4부까지 이어지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론을 통해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순서. 이번에는 이은영 소장님이 꼽은 이번 주 승자 좀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꼽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강원 전략을 병행적으로 하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투톱의 모습을 안정되게 보여주고 있어서 민주당이 좀 조금 빠르게 지금 안정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승자로 꼽았습니다. 안정화되고 있다? 네, 일단은 당의 분란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좀 그게 이제 조금 잦아드는 모양새가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일단 강원 전략을 좀 잘 쓰면서 지금 일단은 그 원구성과 그다음에 의장 선출을 위해서 단독으로 먼저 개원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시간을 약간 벌면서 이제 여당이 좀 참여하도록 계속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박홍근 원내대표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8월 28일 날 이제 전당대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는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뒤에 이재명 의원의 이제 리더십이 중요하겠죠. 당 대표 가능성 뭐 제가 단정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전당대회를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또 당의 이제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어깨에 여러 가지 과제가 또 무게에 지어져 있지만. 그래도 박홍근 원내대표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또 그런 정무적인 능력 자체가 뭐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뭐 승자는 아니고 저는 이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승부처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꼽았거든요. 그런데 승부처로 권성동 원내대표. 근데 이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도 임시국회를 언제 하느냐. 지금 4일로 일단 미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에 특사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두 명의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국회 개원을 지금 조율하느냐. 원구성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뭐 임시 국회가 열리지도 아직 못했거니와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부분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들어오죠. 네. 네.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 7월 하반기 국회의 이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사개특위 이 이제 법사위를 양보하면서 사개특위에 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선동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월요일 날 그 다시 열겠다라고 하면서 권선동 원내대표가 분명히 사개특위는 약속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똑똑히 들었다 이렇게 먼저 딱 치고 딱 깔아놓고서 지금 이제 권 대표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머리를 얄밉게 쓰면서 잘한다 그런 면에서 좀 승자로 저는 뽑은 거거든요. 이제 중요한 게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편으로는 강약 조절을 잘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법사위는 약속했던 배분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죠 사실. 그걸 뭐 볼모로 삼아서 사개특위 안 하면은 법사위원장 잡구 체계 검토 안 하면은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 배분할 수 없다. 그건 정말 뭐 정치권에서 난망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시한이 지금 7월 4일이에요. 7월 4일이죠. 근데 7월 4일까지 그러면 그 안에 그 이게 날짜가 그 촉박한데 합의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두 사람 사이에 감정 싸움이 뭐가 있냐면 그 이야기를 할 때 상임위 배분과 관련할 때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의 소치하를 이야기를 했었다. 그것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이제 그걸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완전히 정색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일도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2일 날 돌아와서 4일 날 오전에 월요일이죠. 협상을 하더라도 이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원내대표들은 녹음기 틀어놓고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 전략도 이렇게 강원으로 펼치지만 또 민생우선 실천단을 만들어서 가계부채 대책팀 운영 상황이나 이런 거 점검을 하는 것도 전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그 승자로 가상화폐를 우리 소장님 갖고 오셨는데 지금 이 가계부채 부분을 이 정치권에서 승자가 아니고 패자로 패자로 갖고 오셨는데 이 가계부채 부분을 좀 정말로 세심하게 좀 잘 다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그것도 뭐 중요한 건데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다수당의 원내대표잖아요. 그럼 빨리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바꿔달라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에요. 누가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걸 그거를 의제화 시켜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작에 상임위 배분은 배분이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계속 미뤄왔던 것도 참 이제 국회가 좀 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합의사항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국회를 열 수 있게끔 양당의 원내대표가 원만하게 합의를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게 다 이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인데 정치인들이 뭐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 건지 좀 답답해 보입니다. 정말 답답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뭐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우쭈쭈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 되면 저는 이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비 자체 지급을 하지 말자. 자,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승부처는 어디로 잡으셨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로 잡았는데요. 일단은 이번 이제 첫 해외 순방인데 스타트를 볼 때는 뭐 박지원 전 원장님이 90점 주셨는데 90점 줬어요. 어쨌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의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워낙 그게 이제 의상이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근데 역대 영부인들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신 거에 비하면 상당히 컬러감이나 그다음에 포인트를 참 잘 잡으신다. 역시 젊은 감각이 있으시다. 이게 아마 패션 셀럽들의 인스타라든지 이런 거 또는 역대 이제 옷을 좀 잘 입으신 분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활동과 관련해서 더 활동을 확대하실지 아니면 좀 줄이실지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최근 그 영부인 여사님 관련한 여론조사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한 40 후반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영부인 활동에 대해서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안 보는 시각이 한 50% 중반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네. 이 좀 장갑을 좀 앞으로 해외 나가실 때 안 끼셨으면 좋겠다. 장갑. 이게 지금 이번 순방에서 이제 장갑을 끼시고 우리 이제 국내 행사에서도 장갑을 끼고 나오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요거 일각에서는 오드리 헵번 스타일 아니냐. 예. 근데 좀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다. 왜냐하면 다들 장갑을 안 끼는데 혼자만 장갑을 끼니까 이게 뭔가 동화되지 못하는 외톨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장갑을 좀 안 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의상 티피어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연상케 하는 그 옷을 그 교민식 그 시장에 가서 입고 가셨는데 이게 티표가 좀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교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위로드리고 격려해드리러 갔는데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복장 빛을 연상시키는 걸 입고 가셨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속실, 이부속실 설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언을 받는다면 조금 더 완벽한 여사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김건희 여사의 패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으면서 뒤에 가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게 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너무 그렇게 우리가 굳이 물론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뭐 국가를 대표해서 동반해서 또 행사에 나가기도 하고 동반 또 해서 순방도 하는데 저는 너무 뭐 많은 관심을 안 가지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그런 셀럽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장갑을 끼든 말든 뭐 코로나 때문에 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꼈는지 오드리 헵번이 스타일처럼 하기 위해서 꼈든지 간에 그래서 뭐 국민들의 국익과 관련해서 뭐 해를 끼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많은 관심과 너무 많은 정치적인 연결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 김건희 여사도 뭐 부속실이 설치되고 이제 활동 범위 반경이 이제 범위가 설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 되고 이제 좀 주변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차분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좀 국익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해를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측정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이제 지표 속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지표라는 게 결국은 뭐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나 빅데이터 이런 건데 빅데이터 상으로 보면 지금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거의 연예인급이거든요. 지금 대통령보다도 높고 이준석 대표보다도 보지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정제되고 조금 더 지금 뒷말이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보좌진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그 세밀하고 또 그리고 아주 정교한 어떤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전시 같은 거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A부터 Z까지 본인이 다 하세요. 대표여도.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누가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 잘 안 듣거든.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 말을. 근데 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 스타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걸 봐서 본인이 거의 다 직접 결정하시는 주도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이럴 때는 밑에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완전히 맡기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부속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배 소장님은 전반적으로 좀 오늘 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더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 뭐 팬카페도 그렇고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정치화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정쟁화되고 있는 것이고 굳이 뭐 우리가 뭐 대통령 배우자가 정말 대통령에 뭐 해를 끼치거나 또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지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적을 하고 그것을 정치적인 연관을 지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너무 격가지에 그 관심을 두는 것도 이것도 결코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그 목소리가 나와서 전역 전 의원도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부에서 막 분출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에 집중해서 나라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좀 살펴보는 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 뭐 잘 모르겠네요. 여론조사는 또 다른 방향에서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갖는 거는 또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죠. 저는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정쟁화돼 있는 상황에서는 매사를 다 사사건건 다 정쟁화시켜서 평가를 하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스타일로 나가면 이 부분도 저 부분도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 동향을 통해서 정치권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승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주간 스포츠 스포츠 뉴스 전해주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 테니스 소식으로 준비하셨네요. 네, 영국에서 현재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대회 1회전에서 한국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 선수가 이 대회 1번 시드를 받은 세계 3위 조코비치를 만나면서 국내 팬들의 관심을 아주 크게 모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센터코트에서 이 경기가 열렸는데 센터코트에서 경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코비치의 팬이기도 하고 또 권순우 선수는 제가 일을 하면서 가까이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약간 여러 가지가 연관이 있어서 좀 더 재밌게 봤던 그런 경기였는데 결과는 이런 말 하잖아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네, 딱 그거였습니다. 81위 권순우 선수가 이 세계적인 조코비치를 상대로 하는 건 사실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쩌면 결과가 뻔한 그런 경기였거든요. 하지만 권순우 선수가 조코비치를 상대로 2세트는 승리를 하면서 끝까지 선전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결국 세트 스코어 1대3으로 패했습니다만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테니스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조코비치에게는 아주 극찬을 받았고요. 14,000여 명이 모인 관중들에게는 기립박수를 받았거든요. 특히 이 경기가 윈블던 센터코트 개장 100주년을 맞아서 열린 그런 경기였고 2020년 윈블던 대회 첫 센터코트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센터코트에서는 조금 유명한 선수 메인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번 시드를 받은 조코비치에게 아마 그 영광이 간 것 같은데 그 상대가 권순우 선수였기 때문에 좀 더 권순우 선수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조코비치는 사실 1회전에서 조금 권순우 선수를 만나서 고전한 듯 보였지만 사실 이렇게 우승 후보들은 1회전에서 살짝 고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컨디션을 준결승이나 결승전에 맞춰놓고 경기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월드컵 같은 걸 봐도 우리 우승 후보들이 조별 예선 1차전에서 많이 좀 헤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관점으로 과도하게 힘을 빼지 않는 거죠. 그 컨디션을 끝에 가서 끌어올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조코비치가 후반 그 권순우 선수랑 경기를 하는 걸 보면 그때부터 한 4세트 정도에는 완전히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2회전을 보니까 세계 랭킹 79인 호주 선수를 만났는데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3대0 완승을 거두고 3회전까지 아주 가볍게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또 골프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전인주 선수 우승했죠. 3년 8개월 만에 우승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게다가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 더 뜻깊었는데요. 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위민스 PGA 챔피언십 정상에 오르면서 메이저 퀸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 선수가 메이저 퀸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전인희 선수가 미국 투어 통산 4승을 했는데 3승이 메이저 대회고요. 한국, 일본 경기를 보면 한국 투어 3승, 일본 투어 2승 이것까지 더하면 메이저 대회 우승을 8번을 했거든요. 물론 3년 8개월 만에 우승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원래 세 타째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를 맞이했기 때문에 사실 전인주 선수가 당연히 우승을 할 거라고 봤는데 경기를 보면서 불안했던 게
한때 두 타째까지 미국의 톰스 선수에게 뒤지다가 네. 16번 홀에서야 다시 공동 선두가 됐고 18번 홀에서 파세이브를 하면서 승부를 끝을 냈는데 네. 우승 퍼트하고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우승이 이제 3년 8개월 만이고 76개 대회 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대회가 2018년 이제 KB 하나은행 챔피언십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네네. 대회인데 이때도 2016년에 우승을 하고 2년여 만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3년 8개월 만에 우승을 했으니까 이 선수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우승을 한 거고 아주 슬럼프가 길어지면서 팬들의 좀 걱정을 많이 샀는데 우울증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은퇴까지 고심했을 정도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우승 뒤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을 때도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 괜찮다. 예, 이렇게 예, 예. 말을 해야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번 우승으로 전희지 선수가 이런 마음의 부담까지 다 털어낼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예. 마음고생이 많았군요. 네. 예. 근데 전인지 선수를 우승으로 이끈 캐디가 우리나라 선수와 인연이 깊다면서요? 딘 허든이라는 호주 캐디인데요. 네. 우승 청부사 캐디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승 청부사. 네, 40년 경력이고요. 한국 여자 골프에 꽤 친숙한 인물인데 2008년 신지혜를 시작으로 서희경, 김효주, 고진영, 우소연, 장하나 캐디백을 맺고요. 전인지 선수와는 2015년 US 오픈 그리고 이번 대회 두 차례 메이저 정상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굵직한 우승들. 예를 들면 2011년 유소연의 US 여자 오픈, 신지의 세계 랭킹 1위 도약, 고진영의 LPG 투어 정착, 뭐 이런 한국 여자 프로골프 역사에 늘 함께 때문에 지안파로, 그러니까 친한파이자 지안파로 알려져 있는 그런 캐디인데요. 예. 일종의 이번 대회 앞두고 좀 해프닝이 있었다고 해요.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묵었던 숙소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네. 뉴스에도 났었거든요. 우리나라 국내에도. 예. 그런데 깊게 잠든 이 허든 캐디가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네, 뭐 별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미국 골프위크 인터뷰에서는 어쩐지 호텔에 2대 경찰차가 있었다. 그래서 그만큼 안전한 곳이 없었다. 이런 말을 아주 의연하게 했다고 하니까 이런 의연함이 또 선수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캐디도 원래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럼요. 예, 뭐 연간 계약을 해요. 어떻게? 보통 연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회별로 이제 계약할 하는 수도 경우도 있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전인지 선수나 이런 미국에서 뛰는 선수들은 연간 계약을 하면서 그 연봉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상금의 몇 % 이런 룰을 정하기 때문에 네, 이 뭐 허든 그 캐디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를 잘 알고 있어서 여러 우리 선수들이 좋아하는 캐디네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 6월 A매치 때 우리나라에 왔던 브라질 국가대표죠. 히샬리송? 네. 예, 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같은 팀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고요? 1시간 정도 전에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히샬리송이라는 선수 뭐 흔히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아마 지난 브라질전을 통해서 이 선수를 아셨을 거예요. 네. 놀이동산 가서 노는 모습도 사진 찍혔고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에버턴에서 뛰고 있었고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으로 팀을 이제 옮기게 됐는데 공격수라서 많은 분들이 이러면 손흥민의 입지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맞는 공격수를 토트넘이 원하고 있었는데 딱 그런 선수거든요. 왜냐하면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 프리미어리그도 하지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 자원이 좀 더 필요하고 다양한 포지션을 뛸 선수가 필요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히샬리송이 아주 적격인 게요. 선발과 교체도 가능하고요. 멀티 공격 자원의 최전방 공격수뿐만 아니라 양쪽 날개로 활용이 가능해요. 또 손흥민 선수와 함께 양발을 모두 잘 쓰는 게 특징인데 따라서 이제 손흥민과 케인에게 쏠리는 공격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고 손흥민과 케인과 함께 삼각편대로 또 출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케인의 백업뿐만 아니라 측면과 팀의 공격진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뛸 수 있는 선수고 또 가끔은 손흥민 선수의 휴식일 때 손흥민 선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좀 케인이 빠졌을 경우에 케인의 공격도 매워했던 그런 부담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는 아주 좋은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3일에 이제 토트넘이 K리그 올스타 팀과 경기를 하기 위해서
방한을 하거든요. 13일에 경기가 있는데 아마 히샬리송도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히샬리송. 네. 예. 뭐 손흥민 선수하고 개인적으로 이 인간적인 케미도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안 그래도 우리 브라질과 평가전 있을 때 네. 손흥민 선수와 나중에 대화를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는 왜 토트넘을 선택했냐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우리 프로야구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야구 신구 에이스 대결이 큰 관심을 모았다고요? 네, 지난달 이제 29일에 있었던 키움 대 기아의 경기였는데요. 안우진 대 양현종 이 명품 투수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두 선수가 이제 신구 에이스로 사실은 뭐 양현종 선수를 뭐 구 쪽에 놓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두 선수를 비교하자면 신규 에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 중심에 있는 두 주인공들의 만남으로 아주 큰 관심을 모았고요. 역시 멋진 대결을 펼쳤습니다. 영예 행진이 이어가다가 안우진과 양현종의 희비가 7회에 엇갈렸고요. 키움이 1대0으로 앞서게 되니까 결국 안우진은 이제 7개의 탈삼진 무실점 7이닝 그리고 시즌 9승을 수확을 했고 그 교체를 시켜주면서 불펜으로 이제 마운드를 넘기게 됐고요. 양현종 선수 이때 7이닝 1실점. 근데 9개의 탈삼진을 했으니까 정말 호투를 한 건데 타선이 안우진 선수에게 좀 많이 막히면서 좀 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릴 수밖에 없는 승부였긴 한데 안우진과 양현종 모두 최고의 피칭을 보이면서 고척돔 찾은 팬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특히 안우진의 포크볼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제 포크볼이라는 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가다가 홈플레이트 앞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볼인데 안우진의 주 구종이 아니에요. 안우진은 직구와 슬라이더를 던지는 그런 투수인데 그래서 기아 타자들은 아마 그 볼을 준비하고 나왔을 텐데 포크볼을 던지니까 당황을 했을 텐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배운 지 일주일도 안 된 구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안우진 선수가 지금 최고 160km까지 나오는 직구를 던지는 그런 투수인데 그래서 좀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수가 고교 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등 야구 외적으로 조금 달갑지 않은 행실이 있어요. 그래서 팬들의 비난도 함께 받으면서 이 천재적인 재능을 악마의 재능이라는 말로 또 꼬리표를 붓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재 KBO 리그 무대를 호령하고 있고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선수인데 그래서 이 선수가 경기 외적인 문제로 이런 실력들이 평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오랫동안 사랑받는 선수로 남기 위해서는 좀 본인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길 바라는 마음이 팬들이나 구단이나 저 역시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실력도 쌓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잘 또 인격적으로도 잘 훈련이 좀 돼야 되겠죠. 네, 인격적으로 불안하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성장해가는 발판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하나만 기억해요 1522 앞번호도 뒷번호도 1522 대리운전 1522 1522 1522 하나만 기억해요 1522 대리운전 1522 내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네, 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3, 4부 이번 주 승부에서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언급했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데이터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달 27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부정 의견이 56.3%, 또 긍정 의견은 36.6%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전국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하는 예보가 나왔죠. 주말 나들이 계획 중인 분들 참고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사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한국장애인재단에서 2022 장애인 인식 개선 공모전 콘텐츠를 접수합니다. YTN 라디오